YTN 라디오 생생경제, 인구학으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조용태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문제도 인구학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으로 이거야말로 인구학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모셨어요. 최근에 세대 갈등 이슈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세대 갈등이라고 하면 부모님하고 싸운 거? 사춘기 때? 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맞죠? 최근 들어 많아진 거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세대 갈등은 전 세계 인류의 역사상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집에서는 부모님이랑 저랑 의견 충돌이지만 이 사회에서 이런 갈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이 한정적이잖아요. 이 자원을 누구나 다 같이 나눠 가질 수 있으면 갈등은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자원은 한정적인데 서로 그거를 가지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의 세대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고 느끼는 거는 자원을 이 세대 간의 나눔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된 이유가 결국은 한정적 자원을 갖고 각 세대들이 갈등하는 건데. 그렇죠. 아니, 동일한 세대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경쟁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아니, 예.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세대 내에서만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 그래야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이라는 건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네. 이 파이프가 갑자기 양쪽으로 확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파이프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파이프를 연령과 관계없이 그냥 한꺼번에 채운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는 특히 더욱더 연공 서열에 의해서 파이프라인을 채웁니다. 뭐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니까. 근데 위에가 아무도 없었을 때 내가 올라간 사람은 사실 굉장히 편하게 올라갔고요. 예를 들어 뭐 한국 전쟁 세대 이후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베이비 부머 세대. 지금 우리 얘기하는 우리 베이비 부머 1세대는 이제 중심에 58년 개띠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55년생서부터 한 64년생까지가 베이비 부머 1세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우셨지만 전쟁 이후에 먹을 게 없어서 어려웠지만 국가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위는 아무도 없어서 쭉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다 채웠잖아요. 노동시장이라는 게 다 채워졌는데 그 밑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X세대의 끝자락서부터 밀레니얼 세대가 거길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가 인구로 보면은 베이비 부머는 100만 명이 태어났던 세대고 우리 밀레니얼 세대의 중심에 있는 게 90년생이 온다가 나오는 그 90년생인데 네. 이 친구들이 그때 조금 태어났어요. 약 한 65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 숫자가 적으니까 쉬워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위에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는 남성과 여성 중에 남자들만 주로 사회활동을 할 때였고요. 그리고 전부 다 대학을 간 게 아니라 대학 진학률이 58년 개띠들의 대학 진학률이 한 25% 정도도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100만 명이 태어났지만 25만 명만 이제 대졸하고 그들끼리 경쟁해서 올라간 거니까 엄청 쉬웠고. 그러니까 자원도 많았고 그때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90년생 30살이 된 90년생은 65만 명이 태어났지만 그때 대학 진학률이 80%였어요. 그러니까 뭐 68에 뭐 해서 하면 60만 명 정도가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을 해서 딱 그 자리에 왔더니 58년 개띠는 위에 아무도 없는데 여기 위에 다 가득 차 있어요, 이미. 근데 또 수명도 늘어나서 정년도 늘어난다 하니. 그러니 이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모든 거는 다 경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옆에 있는 동료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미와도 경쟁인데 저 위에 있는 뭐 58년 개띠보다는 바로 윗세대. 그게 누구냐면 X세대예요. X세대들과의 갈등도 엄청 심할 수밖에 없는 게 밀레니얼 세대인 거죠. 그럼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이거를? 지금 공정성이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공정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공정성이라는 거에서 이게 위배됐다는 건데 사실 기성세대가 이런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대통령이 가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청와대에서 또 노동부에서 이거를 이제 제도를 바꿔주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나쁜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면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하지만 그 당사자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밀레니얼, 이제 30살 왔다 갔다 있는 이 친구들은 정말로 어려운 옆에 있는 사람이 동료이기도 하지만 경쟁자일 수밖에 없는 과정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나는 비정규직으로 시작 안 하고 정규직으로 시작할 거예요 해서 준비를 한 친구들이고 누구는 거기를 못 올라가서 이제 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게 샥 역전이 돼버리면 이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거는 게임에 이제 경쟁이 심하면요. 네. 게임의 규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민하겠죠. 예, 근데 게임의 규칙이 훼손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 인국공 사태의 팩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에게는 감정의 문제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게임의 룰이 훼손됐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은. 만일에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일이 한 30년 전에 네. 58년 개띠한테 있었다. 별로 신경 안 썼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해.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게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모습이다. 아유, 훌륭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텐데 지금은 자원은 한정적인데 그걸 서로 경쟁해야 되는데 갑자기 경쟁이 게임의 룰이 훼손되면 그러면 경쟁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은 허탈감이죠. 그렇네요. 제가 지금 인국공 이야기를 여쭤본 것도 아까 교수님께서 쭉 배경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베이비 부머 시대,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밀레니얼 세대여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과학자로서는 충분히 공감하시겠네요. 그렇죠. 그 친구들의 반응에 네. 대해.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사회적 갈등이잖아요. 네. 이게 결국 옳은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갈등들이 사회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조직 내에서도 있고요. 네. 이게 해결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 인구 구조가 바뀌기 전에? 사실 인구 구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노동시장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게 연령과 파이프라인이 함께 움직여 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만일에 지금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한쪽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정년 연장은 아마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안 되면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는 유지가 불가능해서 당연히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청년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들이 안 나가면 우리는 또 어떻게 들어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파이프라인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거를 다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 즉 연령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연령을 없애요. 연령을 그냥 떼버려. 혹시 떼버릴 수 있다면 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경쟁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경쟁의 양상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륜과 그 다음에 지식에 근거해서 나를 평가받을 수 있다라면 내가 이 회사에서 몇 년 있었냐가 아니라 나의 경륜과 나의 지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근데 거기에서는 내가 30살이건 내가 60세건 고려하지 않고 함께 경쟁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거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연령만으로 파이프라인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변수들과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함께 넣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노동시장 유연화랑 연결되지 않을까요? 연결이 되겠죠. 예, 연결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 네.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유연화된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거는 고용은 어렵게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나가게 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혹은 그걸 쉽게 만들고 이게 유연화이지만 그냥 이 노동시장에서 그거는 유지를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이제 연공서열을 이제 없애면 그러니까 지금은 연공서열대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연공서열이 다른 말로 하면 안정화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호봉직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성과와 상관없이 돈이 네.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변화가 생기지 않은 않으면 계속 상황에서 간다. 이 정년이 연장되는 거는 청년들은 거의 감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경제학자, 경영학자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인과학자로 봤을 그렇죠. 때, 네. 인과학자로 봤을 때 이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네. 방법 중에 하나는 영웅서열 타파다. 그렇죠. 연령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인구라는 거는 인구 구조가 있잖아요.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냐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피라미드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갖는 갈등 구조나 문제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갈등 구조나 문제가 생기는 거는 바로 이 연령 때문인데 연령을 없애버리면 이거는 일단 통으로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와, 대한민국에서 그게 될까요? 이 유교주의적인 국가에서. 근데 그게 네. 안 되면 정말 이런 갈등으로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지는 훨씬 클 거군요. 거예요. 지금 당장 정년 연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예측으로는 내년부터는 정년 연장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거고 올해부터 나올 거고요. 내년에는 그야말로 내후년에 있는 대선을 앞두고 양 당에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럼 정년을 몇 살로 갈 거냐? 언제부터 갈 거냐? 그럼 이제 청년들의 표를 또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정치적인 갈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노동시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서울대 조영태 교수와 함께 세대 갈등에 관련된 이야기 인과학적인 눈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아까 뭐 베이비 부머 시대, X세대, 뭐 밀레니얼 세대 얘기를 하셨어요. 교수님이 요즘 가장 인과학적으로 관심 갖는 세대는 어느 세대세요? 제가 제일 관심 가져 하는 세대는 젠 Z입니다. Z세대요? Z세대. 몇 년도부터 몇 년도예요? Z세대는 1997년 정도서부터요. 2010년, 11년 요 정도까지 태어난 친구들을 우리가 젠 Z라고 합니다. 왜 관심을 가지세요? 왜 관심이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인구 규모로 보면은 제일 작아요. 이 친구들은 40만 명밖에 안 태어났으니까 40만 명대. 그래서 작지만 이 친구들은 우리 그 성균관대학교의 최재봉 교수님이 쓰신 그 포너 사피엔스라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네. 그야말로 포너 사피엔스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집에서야 뭐 너 스마트폰 좀 그만 써라 막 하지만 이들의 모든 그냥 삶이 폰과 같이 이루어지고 폰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폰을 쓴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회와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게 친구랑 연결되는 걸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요. 전 세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젠지랑도 연결이 됩니다. 예컨대 제가 베트남에서 2015에서 16년 동안 1년 동안 베트남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 활동을 하면서 제 친구를 굉장히 친한 친구를 사귀입니다. 이 친구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저희 둘 다 70년대 초반생이에요. 우리 둘은 공통점이라는 거는 테니스 좋아하고 맥주 마시는 거 좋아하고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공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미군은 뿔 달린 걸로 배웠고 저는 공산당은 뿔 달린 걸로 배웠고 그렇네요. 영어를 배우고 러시아 말을 배우고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젠 Z는 우리나라의 젠지가 생각하는 거와 베트남의. 미국의 젠지와 베트남의 젠지와 아프리카의 젠지가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동시에 한꺼번에 움직여져요. 아미들이 그렇잖아요. 아미들이 그렇죠. 그 사실 아미 얘기하시니까 정말 재미있는 게 저는 미국의 미래가 그야말로 젠지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클라호마 툴사에서 이제 첫 번째 유세를 시작을 했어요. 그 유세를 한다 그러면서 티켓을 나눠주는데 티켓을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두 장을 나눠줬거든요. 티켓이 딱 나오자마자 다 전 매진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기뻐서 거기 갔어요. 갔는데 네. 아시다시피 70%가 비어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비었냐? 그래서 그 보좌진들은 바깥에서 시위가 있어서 그랬다는데 사실 시위는 굉장히 작았대요. 이걸 누가 장난을 쳤냐 하면은 젠 Z들이 장난을 쳤는데 거기에 틱톡 세대와 우리는 많이 안 하지만 이 틱톡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유튜브보다 더 짧은 이제 그 영상이 왔다 갔다 하는 틱톡 세대와 K-팝 스탠이라 그래가지고 K-팝을 좋아하는 광팬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지금 트럼프가 이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장난을 쳐주자. 그래서 바이패스를 통해서 세상에. 예, 익명으로 투표가 아니라 표를 2장씩 다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펑크는 거예요? 그리고 펑크냈어요. 노쇼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틱톡 세대, K-팝 세대가 다 젠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미국의 젠지가 4년 전에는 투표권이 없었던 친구들이 지금 4년 동안에 약 2,300만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밑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미국의 정치판을 이미 이렇게 대통령을 우롱할 정도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이 친구들이 기술적으로 다 연결됐다는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냥 음악만 좋아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건 정치적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이해해요? 특히 미국의 젠지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 이제 사회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과거에도 이 운동은 있었어요. 네. 과거에도 흑인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백인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건 폴리티컬리 코렉트한 거야. 그래서 맞아 나도 백인이지만 흑인을 옹호해라고 이성적으로 얘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이 다 백인이고 흑인은 요만큼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젠지 애들은요. 태어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한 클래스의 절반 이상이 그냥 다 마이너리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쟤랑 나랑 친구고 그냥 내 동료인데 거기에 갑자기 흑인이고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머릿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구적으로. 그러니까 인구의 다양성이 그렇죠. 있을 확보가 된 때 거죠. 어려서부터 확보가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사고하는 방식은 그 기성세대 특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백인 중심으로 뭘 사고하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구 구성이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들, 통일시대에 북한과 함께할 때 그들이 만약에 함께 어울린다면 이들도 이런 개념을 갖게 된 갖게 되겠죠. 가질 가능성이 더 크겠죠. 네. 정말 인구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럼요. 사람이 생각을 바꿔놓게. 그렇죠. 그럼 게다가 젠지가 또 중요한 한 가지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아프리카에 빈곤으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잖아요. 절대 빈곤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팩트플리스 책을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게 이미 나왔잖아요. 네네. 그게 아닐 때 태어난 친구들이 젠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M세대가 태어났을 때는 여전히 차이가 있었고요. 절대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 많았고. 때고요. 젠 G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그게 확 줄었을 때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의미가 뭐냐면 사회가 예를 들어서 이 격차가 크면요. 그러니까 출산율도 잘 사는 나라는 애를 둘 밑으로 낳는데 못 사는 나라가 우리 생각하면 방글라데시 막 이런 많이 나라에 낳을 막 것 많이 같아요. 낳을 줄 알았는데 그 팩트플리스 책에도 보면은 이미 2명을 낳고 있잖아요. 그 2명을 낳으면 얘네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게가 늘어나고 교육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건데 거기에 이 친구들은 포노사피엔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려서부터 받는 교육은 지금 우리와 받는 교육과 유사해질 수밖에 별 없어요. 차이가 없구나. 예, 과거에 M세대까지는 이 격차가 굉장히 컸고 X세대 때는 아예 거긴 교육이 없었고 예,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교육이 동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 눈을 뜬 네. 느낌이에요. 그거 역시 인구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세대의 특성도. 네. 그렇다면 이제 제 아이의 세대, 네. 이 아이의 세대도 예측이 가능해지세요? 2010년 이후의 세대, 젠 그 세대 이후? 친구들은 저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알파가 가장 앞장 서 있잖아요. A에서 알파라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를 좀 보면은요. 이게 좋아해야 될지 나빠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알파들이 나올 때 부모들이 과거에 우리가 부모는 어쩌다 부모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혹은 뭐 준비가 안 해도 뭐 애는 낳았고 애는 알아서 컸죠. 우리는 그렇게 자라났고. 근데 지금은 준비가 안 된 부모는 절대 알파 세대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모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성교육도 받았고 네. 어떤 부모가 돼야 좋은지도 알았고 사람의 감정을 읽는 교육도 네. 받았고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아니에요? 경제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결혼을 해야 이제 아이가 나온다고 한다면 결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네,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되면 혹은 마음의 준비도 있는데 마음의 준비는 또 경제적인 거랑 같이 가잖아요. 경제력과. 그래서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아이를 아예 지금 못 낳거나 안 낳고 있어요. 근데 그 경제적인 준비가 굉장히 상대적인 거여서 절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나의 할아버지가 경제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은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네. 교육을 받거나 혹은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전 세대들의 이렇게 큰 베리언스가 컸던 세대랑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그렇네요. 혹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니 어떻게 사회가 다 이런 잘 사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경제로 준비된 사람들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을 교육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나오는 현상들이 아니라 지금 선진국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 갈등은 어쨌건 모양은 지금과는 다르겠지만 이건 당연히 네.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대 갈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마다 자원의 총량하고 그거를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네. 사람이 많으면 세대 갈등 계속 나올 거고요. 그게 위가 이제 결국엔 또 빠져나가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알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 즈음에는 아마 세대 갈등은 없을 가능성이 더 크죠. 이미 위가 다 빠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세대 갈등은 없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크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세대 갈등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예. 최소한 지금의 이 일자리 갈등이라든지 먹을 걸 가지고 싸우는 갈등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아마도 그때가 되면은 이렇게 누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고 누가 복지를 줘야 되냐에서 세대가 그런 갈등. 복지와 관련된.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은 이렇게 부모나 혹은 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고 그 애들이 자라나면 얘네들은 세금을 많이 내줘야 할 거고 그거를 받아야 할 이제 위의 세대는 이 스펙트럼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예, 그런 이제 갈등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구학자와 함께 세대 갈등 이야기 나누니까 정말 다른 시각으로 눈이 열리는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